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1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잠도 좀 잤고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왔습니다. 스페인 가서 걸렸어요? 네, 스페인 말 감기. 하하, 얼굴이 살짝 좀 이렇게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작아지고 그래요, 이거. 이거 작아지고. 주장구의 볼살. 휴가는 어땠어요? 휴가는 즐거웠는데 거의 가자마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스페인이 덥다 해서 옷을 되게 짧고 이렇게 얇게 가져갔다가 하나도 입지 못하고. 안 더워요? 안 더워. 저는 안 더워. 다 긴팔 입고 다녔어요. 긴팔, 긴 바지.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뭐 급하게 머플러도 사서 목에 두르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막. 이상 기온인가? 기온이 몇 도였는데요? 기온이 24도? 그럼 따뜻한데? 그럼 반팔인데. 좋은 날씨인데. 근데 이제 저는 감기 걸렸으니까 얇게 입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걸린 것 같네요. 딱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도착한 날 호텔이 난방이 안 돼서 승희랑 저랑 엄청 떨면서 잤어요. 해 떨어지니까 추웠나 보구나.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교차가 엄청 크고 또 바닷바람을 미친 듯이 맞았더니 목이 바로 붓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셀로나 첫날부터 바로 그냥 바로 감기 걸렸구나. 바로 그냥 어떡하지? 나 지금 한 6밤은 더 자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상황으로 똑같은 옷 계속 입고 옷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다녔어요. 그래도 주바페가 있는 동안 바르셀로나 약간 축제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때 주말 경기 때 우승 트로피 행사도 하고 했을 텐데. 저는 마요르카를 갔다 와가지고 강인이 경기를 보고 왔는데 봤어요? 봤어요. 발렌시아전? 네. 발렌시아전. 이제 그거 하고 바르샤 못 나가죠? 네. 그거가 조금. 근데 가서 보고 이강인 선수의 위상을 느끼면서 어땠어요?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그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저랑 승희는 그 음소거 응원을 했고요, 막 내적 응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했는데 일단 경기장은 한쪽이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느낌이었는데 그 엄청 가까워요. 그 경기장이랑 관중석이랑 경기장이. 그래서 되게 잘 보이고 잔디가 유럽 잔디였으며. 그렇게 한국형 잔디를 쓰진 않겠죠, 우리가? 이게 또 잔디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잔디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경기에 강인 선수가 포지션이 약간 수비로 내려앉아서 윙백으로 섰던 경기죠. 좀 전반에 나왔는데 전반에 좀 답답한 경기였던 터라 후반에 바로 포지션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리고 그게 골로 이어지고 저희는 아주 미친 듯이 소리 질렀는데 그러고 나갈 때 뭐 강인 선수 교체됐는데 팬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강인리 막 이러는 거예요. 국뽕 차오르겠다. 야, 강인이가 이 정도의 위상이구나 이러면서 같이 막 엄청. 아니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 선수단 버스가 도착할 때부터 팬들이 현지 팬들인데 한국인들 아닌데도 다 강인이를 외치고 있다. 버스 도착할 때. 아니 진짜 막. 그리고 강인 선수 나갈 때 빨리 나가라고 등을 밀었어요. 카바니 선수가 밀었죠. 상대 선수가. 카바니 선수가. 그랬더니 막 다들 막 왜 우리 강인이한테 외국 선수 카바니가 발렌시아에 있구나. 네, 외국 팬들의 스페인 욕 좀 배우셨겠다. 그건 못 들었는데 막 이러고 막 우리가 막 등 왜 밀어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그날 또 발렌시아 팀이 응원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한쪽 구석에 소수의 인원이 왔는데 발렌시아가 좀 격렬하죠. 그 지난번에 또 인종차별 사건도 있었고. 아니 정말 조금 주더라고요. 한 구역 정도만 응원석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던지 다들 막 쳐다볼 정도로 응원했지만 졌으니까요. 마요르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한국 팬들도 되게 많았고 마요르카가 경기 날쯤 되니까 도심에 이제 유니폼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들 경기장 와서 엄청 열심히 응원하고 끝나고 나서도 한국 팬들이 다 엄청 모여서 강인 선수를 기다리더라고. 그 경기장 정말 정가운데 하프라인 딱 그어져 있는 딱 거기에 봐가지고 좋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날 감기 걸렸는데 비까지 왔구나. 그래가지고 하필 또 저희 자리가 천장이 딱 끊기는 자리여가지고 경계선에
몇 번을 올라가다가 야 좀 그치는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서 볼까? 앉으면 또 비 와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그날 다시 감기가 심해졌다는 하지만 강인 선수의 경기를 봤다는 직접 그 크로스를 보니까 어떤가요? 도움장. 아 기가 막히던데 왜 느낌이 또 어떻게 차나 이런 느낌으로. 느낌이 저거 올리면 저기서 저거 올리면 골이 들어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딱 올리고 바로 넣어서 정말 소리 못 지르는데 둘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강인 선수가 꼭 그 누가 보러 오거나 하면은 공격 포인트를 그렇게 잘 쌓는데요. 그래서 대단하다. 오늘 그 공격 포인트 본인 덕이다. 주시은 효과. 골 넣고 이랬을 때도 최근에 골 넣고 뭐 멀티골 넣고 했을 때도 누가 보러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그래서 아 스타다 역시. 보여줄 때 보여줄 줄 아는 남자. 보여준다고.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고 왔군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도시가 되게 예쁘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죠? 예뻐요. 말을 많이 시키면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뻐요. 부럽습니다. 자 지난주 토토. 네. 네. 영민 선배 혼자 3경기 마치시고 수민 PD가 2경기나 맞췄는데 맞추고 떠났습니다. 정찬 선배랑 지정이 1경기 맞췄네. 지민이 안녕.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끼 52님이요. 주하나 휴가 갈 때마다 제주도는 재난영화, 스페인은 감기, 골골 주하나 맴짓. 헐, 뽕팬이님 혼나는 거 좋아하다니. 그치, 사람이 어떻게 오타가 매번 나고 실수가 항상 있는지 이유가 유튜브 10분 9초에 화면 3초 동안 나갔어요. 잔디 이야기에 잔디 전문가가 없어서 아쉬워요. 오늘 U20 경기는 주영민 기자님이 홍보한 MBC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삐용삐용님이 주하나 설마 이강인 보러 바르샤 대 마요르카 경기 보러 갔나요? 바르샤전 경고 누적 출전 금지던데 전 딱 그 전 경기 보고 왔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네. 최강수원님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턴 PD님 고생하셨습니다. PD님은 최강수원 시절을 모르는 나이시군요. 근데 저희가 원래 경기를 못 보는 거였는데 마요르카 경기를? 네, 아예 못 보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왔는데 이제 경기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비행기를 하루 급하게 미루고 보고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기 전에는 경기 못 본다고 한 것 같았던 것 같은데. 본다는 얘기 그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저희 갈 때 그 뭐 마요르카 경기 일정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아예 더 못 보는 거였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근데 경기를 가서 경기를 하는데 안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못 보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아? 이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막 대한항공에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급하게 비행기표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돈 더 내고 뭐 해가지고 바꿔서 보고 왔는데 거기서 공격 포인트도 쌓아주고 이겨가지고 행복해. 아픈 와중에. 그러니까 하루 더 몸은 그래도 보람이 있었네요. 돈값 했네요. 그래서. 맞아요. 아재 갬성님이 정들었는데 떠나시는군요. 어떻게 정이 드셨을까요? 처음 등판 정체를 처음 들었는데 지난주에. 내적 친밀감이셨나? 네. 자 질문은 없네요. 예. 제가 많이 읽지 말라고 안 하셨나 봐요. 주신 아나운서가 빠지니까 지난주에 좀 썰렁했습니다. 댓글도 별로 없고. 사실 이제 다음 주에는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습니다. 근데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렇긴 조별리그 이제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프랑스가 최강인 줄 알았더니 최악. 감비아가 최강이었어요. 힝 속았지. 프랑스가 우리 약체야. 온두라스전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좀 지지부진했어요. 일단 뭐 선제골 먹고 바로 퇴장을 당해서. 아니 왜 때린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었었는데 좀 뜬금포로 딱 때려버려갖고 골 넣고 흥분된 상태긴 했지 그 선수가. 그렇죠. 많이 업된 상태에서. 업된 상태긴 했어요. 어떤 사람을 때려? 그리고 막 춤추고 막 하다가. 그렇죠. 좀 너무 심하게 때리던데. 업보가. 그러니까 이거는 깃방맹이죠 이 정도면. 배서준 선수랑 볼 경합 과정에서 서로 뭐 이렇게 다리를 터치하고 하는 장면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갈 장면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아드레날린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지 않을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온두라스판 을룡타. 진짜 좀.
그래도 이을용 선수는 과거에 이제 중국 선수가 너무 거칠게 그렇죠. 왔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맞을만 했지.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완전 담그려고 하나에서 이제 화가 나셔서 그랬던 건데 요거는 원래 은룡타는 이제 응징의 의미로 그쵸. 쓰잖아요. 네. 이거는 응징이 아니라 선제 타격이었잖아요. 선제 타격. 네. 그냥 때렸어. 하여간 갑자기. 예,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이른 퇴장이었죠. 아주. 굉장히 전반 27분. 거의 초반이었죠. 예, 중반이군요. 22분에 골 넣고 5분 만에 퇴장.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우리가 주도를 하겠구나 했는데 또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첫 골, 첫 실점을 하기 전에 이 경기의 변수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날 경기에 PK 전에요. 이날 경기 온두라스의 제일 경계 대상이었던 선수가 있어요. 공격수였는데 이름이 아세이투노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가장 경계 대상이었는데 이 선수가 전반 11분인가 부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맞았죠. 김은중호는 이 선수를 뭐 이렇게 그 전담 마크하는 뭐 이런 전략을 당연히 짰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발목을 우왕좌왕했나? 거기에다가 발목을 다치면서 나가고 들어온 선수가 아예 스타일이 다른 장신 공격수였어요. 스타일이 다른 장신 공격수였는데 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김은중호가 초반에 약간 그게 꼬인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선수를 방어하는 방법이 아예 스타일이 다른 장신 공격수가 들어오니까 수비가 우왕좌왕한 게 있을 테고 그 상황에서 이 선수에게 PK를 내주고 퇴장 당한 다음에 또 후반에 우리가 실점했던 그 추가 실점에 도움도 이 선수가 합니다. 이 선수가 많은 거네요. 큰일 냈구나. 이런 변수가 좀 있었죠 경기에서. 그건 몰랐네. 근데 뭐 페널티킥 내주는 상황은 장신과는 상관없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약간 좀 아쉬운 태클이었죠. 네, 좀 개인기 한 번에 말려버린. 그렇죠. 자, 그래서 2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네. 김용학 선수가 역시 진짜 그렇죠. 이 슛발이 왼발 슛발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만에 넣었죠. 서너 번 만에. 네. 그러니까 프랑스전 첫 경기에서는 뭔가 이 드리블, 스피드, 폭풍 질주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경기에서는 진짜 화려한 왼발 슛을 보여주고 갖고 이 선수가 좀 다재다능하구나. 김용학 선수 포지션은 어디? 공격형 미드필더랑 윙 쪽을 많이 보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4년 전 이강인 선수를 살짝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2의 이강인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워낙 모르던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지금 뭐 경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개해드리면은 강성진 선수랑 같은 왼발잡이고 그렇죠. 같은 드리블러입니다. 근데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강성진 선수는 약간 직진형으로 들어가다가 드리블해서 접고 안쪽으로 그렇죠. 수비수를 전진을 못 하잖아요. 달고 강성진 선수는 네, 약간 공은 안 뺏기는데 그렇죠. 전진을 잘 못하는 꽃게처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스타일이고 김용학 선수는 전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제2의 이강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빠른 이강인. 그래서 강성진 선수와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강성진 선수는 그렇게 하다가 수비수를 달고 들어가면서 결국 슈팅까지 가져가는 선수고 김용학 선수는 약간 드리블 보니까 약간 잔발이 많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닥 들어가서 잔발로 선수들을 속이면서 페이크하면서 이 선수는 좀 더 그 몰고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강인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거랑 패스가 좋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메시 선수를 워낙 좋아해서 메시 선수 플레이를 많이 따라했더라고요. 키도 비슷하죠. 168로. 크지 않네요. 네. 그래도 뭔가 이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메시처럼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날 온두라스전 골 장면도 약간 메시 플레이 스타일과 비슷하게 잡은 다음에 살짝 몰고 들어와서 왼발로 바로 구석으로 찌르는 슈팅 비슷했죠. 네.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죠. 네. 프로티모넨세. 포항제철 중고를 나온 포항뉴스. 네. 롤모델은 손흥민. 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 포항 유스 출신이고요. 이 선수가 이제 광명에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광명 축구하다가 이제 엘리트 축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포항으로 약간 스카우트돼서 포항에 경기도 광명.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항 유스팀에서 활약할 때 한 살이 어린 나이에 2019년 17세 이하 월드컵 약간 월반 기념으로 해서 그 대회를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 팬들한테는 조금 알려졌던 선수긴 하고 그 나이 때면 진짜 한 살차가 더 클 거 아니에요. 20대에. 그죠. 그렇죠. 네. 15, 16은 또 다르죠. 그렇게 해서 포항에 입단한 다음에 이제 임대로
포르투갈 포르티모네세로 갑니다. 지금 뭐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 1년 6개월 막바지 수준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이제 이 유스 팀이나 2부 리그 팀에서 위주로 뛰었었고요. 올 시즌에 이제 1부 리그 팀에서 조커로 몇 경기 좀 출전하는데 거기서 이번 대회 앞두고 오기 전에 팀 동료가 박지수 선수잖아요. 박지수 선수에게 월드컵을 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박지수 선수가 그래서 해준 조언이 그냥 다치지 말라. 자기가 다쳤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아픔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몸 잘 만들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부상 방지가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결승골은 역시 이번에도 이승원 선수의 발에서 그렇죠. 날카로운 코너킥. 정말 약속된 플레이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네, 세트피스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프랑스전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이 두 번째 골이 나왔었는데 세트피스도 이렇게 복잡한 세트피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간결하죠 아주. 앞에서 끊어서 가는 거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 세트피스 한 20개 준비해 갔는데 27가지 정도. 27개였나요? 신태용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도 안 통했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요. 5개 넘어가면 헷갈릴 것 같아요. 13번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인을. 근데 이 박승호 선수의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 대회 나가기 전에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이 이제 출전권을 딸 수 있는 대회였는데 그 대회에 못 나갔어요 이 선수가. 준영 경쟁에서 밀린 이승원 겁니다. 선수? 아니요, 박승호 선수예요. 골 넣었던 선수가 탈락을 해서 이 선수가 이를 가고 이후에 소집 훈련부터 정말 절실함을 보였더라고요. 김은중 감독이 그 소집 훈련 할 때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소집에서 정말 월드컵에 대한 절실함을 보이는 선수가 한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절실하게 그렇게 소집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 명단 발표하기 전에 치른 연습 경기 4경기에서 이 선수가 4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주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최종 명단까지 발탁을 됐고요. 근데 골 넣고 3분 만에 다시 그렇죠. 다쳐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다쳤죠? 다친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왔죠. 안 나옵니다. 그게 발목을 어떻게 다쳤게 세게 다쳤을까요?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합이 없었고 그냥 혼자 가다가 약간 이렇게 혼자 가다가 다칠 때가 제일 크게 다치잖아요. 그렇죠, 크게 다치죠. 그 시즌 아웃이에요? 발목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 이렇게 꺾였나? 네. 그래도 꺾여도 웬만해서는 골절까지는 안 가는데 잘. 네. 그래서 인대 손상까지 있는 거라서 지금 회복에 한 5-6개월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지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이제 6월 1일 날 그러니까 녹음 기준으로 내일 귀국합니다. 먼저 조기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선수를 위해서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감비아 전에 이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경기 시작 전 경기 끝나고 나서도 유니폼을 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죠 선수들이. 이영준 선수의 좀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최전방에 박승호 선수가 있어서 또 같이 번갈아가면서 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준 선수의 좀 어깨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승원 선수 스토리도 어린 선수인데 약간 파란만장하네요. 그렇죠. 네. 고교 시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고교대회 MVP 수상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뭐 전국체전에서 발가락 골절되면서 4주 이상 그라운드를 떠났고 결국 프로에 가지 못하고 그 전에는 계속 막 러브콜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부상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죠. 이때 프로팀 스카우터들도 막 이 선수를 관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에서 전국체전 경기에서 발가락 4개가 골절이 됐어요. 4개가? 4개요? 한 발에 4개? 그래서 4주예요? 4주까지는 뭐 저도 이거 4개면은 4주 갖고 안 되지 않아요? 이건 뭐 4개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축구장에서 다친 게 아니라 뭐 교통사고 태클을 하다가 태클을 하다가 본인이 태클을 하다가 발가락이 말렸나 보다. 그래서 원래 안 좋아서 그래.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제 고등학교 팀 고3 때 우승 이끌고 대회 MVP까지 차지해서 프로 직행까지 이 선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프로 팀의 외면을 당하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단국대회 갔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국대회 가서도 부상 회복하고 나서 이 선수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게 김은중 감독이 이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김은중 감독이 이제 선수 발굴을 위해서 대학 리그 왔다가 이 선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선수를 발견해서 지난해였죠. 1차 경주, 뭐 3차 울산 이런 소집 훈련에 이 선수를 불렀는데 김은중 감독이 주목한 건 이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었다라고요.
여기 보면 꿈은 포기하지 않는 날을 기다린다. 이승원 선수가 한 말이에요? 네네네. 뭐 그런 뭐 이렇게 다 원래 이런 말이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승원 선수가 이런 그 절실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아무래도 인성적으로 좀 성숙해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프랑스전 이기고 나서도 멘트가 지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번 경기만 오늘까지만 즐긴다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어린 친구인데 희생 정신도 뛰어나고 팀 리더를 앞에 나서서 한다기보다 되게 조용한 리더십을 한다고 해요. 이 선수가. 그래서 김은주 감독이 제가 인성을 주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대표팀에 3월달에 1월달, 3월달에 2번 소집을 해서 3월달에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이 선수가 태극마크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에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옵니다. 김은주 감독이 그때 주장 완장을 이 선수로 생각을 한 거죠. 주장 완장을 차고 태극마크 데뷔전을 치르면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이제 김은중호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대학리그에서 계속 활약을 하니까 강원 FC 전력 강화팀이 이 선수를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이영표 당시 대표이사가 직접 경기 찾아와서 이 선수랑 면담을 한 다음에 바로 계약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프로 직행하지 못한 선수가 몇 개월 뒤에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강원 FC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인생 반전 스토리가 좀 있는 강원이 선수죠. 잘 뽑았네요. 최용수 감독 좋으시겠어요?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죠. 결국 오랜만이다. 아직 일부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아직 일부 리그 데뷔는 못했고 그렇죠. 명단에 좀 몇 번 올랐는데 좀 쓰지 그러셨어요. 현준이도 요새 안 좋고 그래 요새 대원이도 안 좋은데 갔다 오면 뭐 쓰지 않겠습니까? 저 요새 공격수 고민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이런 얘기 또 들어보니까 이승원 선수랑 박지성 선수가 좀 오버랩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 조용하게 강한 느낌? 네, 그렇죠. 선수들을 이끌고 하는 모습도 뭔가 본인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이제 솔선수범을 할 것 같은 느낌. 인터뷰는 이승원이 더 잘하는 것으로. 인터뷰는 한수위. 아무튼 뭐 이승원 선수의 활약, 이승원 선수가 거의 뭐 끌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감비아전에도 나왔죠. 네, 그렇죠. 나왔어요. 감비아전에서 김은주 감독이 이제 두 가지를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 안배. 고민했던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썼던 포인트가 체력 안배. 그래서 7명의 선발 명단을 교체합니다. 온두라스전과 비교했을 때. 그때 이승원 선수는 그럼에도 경기를 뛰었죠. 선발로. 그러네요. 굳이 안 뛰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왜냐하면 3차전 이전에 우리는 16강을 일단 확정을 했었고 그렇죠. 2위냐 3위냐 1위도 뭐 할 수 있지만 네. 지더라도 2위냐 3위냐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반 끝나고 거의 바로 빼서 체력적인 안배는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 경기 감각 유지예요. 체력 안배를 하면서 이승원 선수 빼고 몇 명 선수 빼고 후반에 이제 후반에 김용학 등 한 주전 선수 한 4명 정도를 교체 투입해서 경기 감각까지 이제 유지하는 16강을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점수를 감비아전에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감비아가 굉장히 강하던데요. 피지컬 다리가 왜 이렇게 다 길쭉길쭉한지 왜 이렇게 빨라요? 네. 야생마들이 막 뛰어다니는 맞아. 그런 느낌. 근데 이 연령대에 아프리카 선수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하죠.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이 연령대 아프리카 선수들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요. 나이 논란은 유럽보다 아직도 더 있긴 하잖아요. 네. 나이 논란이 있긴 한데 피지컬이 좋은데다가 이 선수들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 연령대 U20 월드컵에서 꼭 보여줘야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 목숨 걸고 동기부여,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인생 걸고 승격합시다네. 이 선수들은 어느 정도 20대 중반 가면은 유럽 진출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수들은 유럽을 진출을 해야만 거기서 이제 털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한마디로 쇼케이스예요. 특히나 다른 대륙에 비해서. 또 감비아가 아프리카 예선에서 그래도 준우승한 팀입니다. 우승은 세네갈이 차지했고요. 감비아가 20세 이하 월드컵은 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에도 16강 진출 한 두 번째 진출 아니었나 싶긴 한데 저도 이거 조사는 안 해봐서. 그러니까 원래 월드컵이나 이런 무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팀이잖아요. 감비아. 아프리카 중에서도 뭐 그렇게 강체로 뽑지는 않죠. 그렇죠. 아프리카 하면 일단 나이지리아, 가나 뭐 이런 팀들. 세네갈. 감비아는 아주 사실 우리가 살짝 좀 얕본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비아는 잘 모르는 일단 축구와는 큰 연관이 없는 나라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대단하던데요. 감비아가
첫 경기였나 한 10 몇 초 만에 골을 넣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골 이 팀 약간 운 좋은 팀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이 따라주는 운이 너무 좋은 20초 만에 넣었었네요. 20초 만에. 20초도 운만 가지고는 안 될걸요. 우리 경기에서 골은 못 넣었지만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 3명의 기술, 뭐 피지컬, 기술, 스피드 다 뛰어난 선수들이 이름 있더라고요. 뭐 비슷한 선수도 있었는데 보양랑 뭐 보장이랑 예. 마롱. 예. 그다음에 또 좀 귀여워요. 후반에 교체 들어온 선수가 바이에르 미넨 선수거든요. 이 선수 이름은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이에요. SANYANG인가 그런데 사냥이야.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보양식을 사냥하라고 해서 승리 보장. 보장해 주는. 마롱. 귀엽다. 마롱. 이름들이 이게 두 글자들이 많구나. 그렇죠. 진짜 수비도 잘하고 역습도 잘하고 이 팀 기본 전술이 역습이래요. 선수비 역습. 그래서 역습이 정말 진짜 빠르더라고요. 네. 이미 2승을 했기 때문에 감비아 입장에서는 여유로웠을 거고 뭐 이 경기에 되면 그렇게 동기부여도 강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힘 빼고 한 것 치고는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던. 감비아도 로테이션을 하지 않았을까요? 감비아도 로테이션을 했죠. 네. 했는데 이제 전방 공격수들은 그래도 그 사냥 선수가 교체 투입된 거 정도 빼고는 전방은 좀 주전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제가 후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도 전력 누수가 좀 있었죠.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로 인한 맞아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에서 김준홍 골키퍼가 1차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1차전에서 이 정도 골키퍼의 활약이라면 우리도 꽤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차전은 뭔가 약간 뭔가 좀 이상했어요. 첫 번째 실점 장면도 조금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도. 두 번째. 두 번째였나 이게. 그거는 되는 거. 그거는 막아야죠. 막아야죠. 뭐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되는 게 제일 어렵긴 해도. 기습슛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건 막아야죠. 그거는 이제 선방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경고받는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경고 저도 그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이해 가더라도 이기고 있어도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경고 한 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서. 그게 첫 번째 경고 아니었나요? 아니죠. 프랑스전에서 몸 부딪혀서 다쳐서 넘어질 때 경고 받았었죠. 그건 받았고 퇴장 당했을 때 첫 번째 경고 아니었나요? 최석현 수비수. 그런가요? 헷갈리지. 그래서 경고 2번 때문에 못 나온 거구나. 그렇죠. 1차전 프랑스전 때 그리고 충돌할 때 당했던 받았던 경고와 두 번째 경고 받으면서 당연히 못 나온 거죠. 일단 전 심판이 약간 급하지도 않았나 생각하기. 그렇게 시간 지원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늦게 쳤나라는. 저는 심판 판정은 정확했다고 봐요. 저는 실시간 경기 보면서 이미 경고 받아서 타이밍인데 심판이 안 준다 했는데 그때 준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은 김준호 선수가 손으로 사인을 선수들에게 여러 번을 해요. 처음에 앞으로 가라. 그래서 선수들을 멀리 차겠다 앞으로 가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오라고 해요. 선수들이 또 오고 그 과정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이거 경고 받겠다 불안했는데 경고를 딱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랑스전은 생각 못 하고 그 경고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끝낼 생각으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경기 못 나온다는 얘기 듣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왜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뭔가의 정신이 팔려 있는 느낌? 맞습니다. 들 정도로 표정도 그렇고 좀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는 건데 1차전 끝나고 워낙 이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약간 뭐 제2의 빅강연 이런 약간 얘기를 나오고 하면서 이 어린 선수들은 인터뷰 처음 하고 약간 신경 쓰이죠. 그래서 신경 쓰이죠. 본인이 뭔가 좀 더 2차전에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다 나만 쳐다보는 거. 평소 1차전에 비해서 평정심을 좀 잃은 경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니까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3차전에서 이제 대신 나온 문현호 골키퍼가 아주 기가 막힌 선방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2번에 아주 멋진 선방을 하면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헤딩은 진짜 어떻게 막았나 싶을 정도로 헤딩은 막기 어려운데 앞에서 빠르게 날라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역동작에 걸린 상황에서 그게 상대 선수가 왼발 슈팅했을 때 완전 몸 역동작에 걸렸는데 팔을 뻗어서 막았거든요. 팔이 길어? 근데 키가 큰 선수예요. 193cm 프로필상으로 193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팔도 길지만 그렇게 뻗진 않았어요. 뻗진 않고 그냥 평소 정도 뻗었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여담을 하자면은
SBS 축구 동호회 팀에서 제가 골키퍼를 맡습니다. 아 맞아, 골키퍼시잖아요. 골키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부차기로만 결승 간 적 있어요. 승부차기 한 3번 연속해가지고 하성룡이 다 막아서. 와. 하성룡의 문단속. 경기 중에 모두가 너만 쳐다보고 있어. 경기 중에 제가 그 승부차기였어요. 이것도 승부차기였는데 저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공이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왼팔을 그 문현호 골키퍼 했던 것처럼 왼팔을 뻗어서 했는데 저는 팔을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여기 인대를 다쳤어요. 힘이 안 들어가 있는 몸이 방향가 있으면은 팔에 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치려고 하고 골프 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공 맞고 들어서 제가 그때 팔꿈치 인대를 좀 다쳤었거든요. 한 달 정도 고생했었는데 이게 역방향 걸린 상태에서 그렇게 팔을 맞아서 힘으로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강한 슈팅을. 맞아요. 문현호 선수가 그런 제가 경험담으로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현호 선수 맞고 충분히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골대 맞고 나온 상황. 문현호 선수 팔꿈치는 괜찮겠죠? 괜찮겠죠. 근력이 다르겠죠. 그래도 이 슈팅도 더 근거리였고 가까웠고 가까웠으니까. 힘이 있다고 느꼈던 게 그 전방으로 이게 머리 보고 강하게 날라온 슛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이제 양손으로 딱 하는데 쳐내는 게 이게 가볍게 막았죠. 네. 되게 위로 툭 한번 쳐내면서 받아내는 힘이 좋은 힘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나이 때는 아직 그 피지컬적으로 힘이 막 완성되긴 힘든데 키도 그렇고 좀 이미 좀 성인 선수 같은 또 포스가 나지 않나. 파이팅! 김은중 감독이 지금 고민 살짝 되겠어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김준홍을 쓰느냐, 문현호를 쓰느냐. 네, 근데 아직 그 문현호 선수는 공중볼 몇 개가 조금 미흡하게 처리된 게 있었고 발밑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스가 좀 상대 선수한테 향한다든지. 근데 워낙 선방 능력이 뛰어났었으니까. 김준홍 선수는 빨리 평정심을 되찾아야 될 것 같은데. 되찾았겠죠. 아니면 또 문현호 선수가 들떴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현호가 이제는 문현호가 모두가 나만 쳐다봐 이러면. 어린 친구들이라서 그럴 수 있죠. 문현호의 롤 모델은 돈나룸마. 국내 선수 중엔 신화영 코치. 네. 페널티킥 막는 신화영 코치가 페널티킥 잘 막았죠 예전에. 네, 잘 막았죠. 예전에 이제 2018년 아침 8강에서 전북이랑 맞붙었는데 이때 후반 추가 시간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거든요. 그걸 이제 신하영 코치가 또 막았고 그리고 그때 승부차기까지 가서도 뭐 이동국 선수의 승부차기를 막는데 막 3개 정도나 막았었는데 PK 잘 막았어요. 네, 이 경기 보고 완전 푹 빠졌다 하더라고요. 더구나 문현호 선수가 수원 유스 출신이니까 경기를 워낙 많이 봤죠. 자, 이건 뭐예요? 숫자로 본 조별리그? 뭐 이건 그냥 뭐 TMI 같은 건가요? 기록들이 좀 피파에서 정리해서 올려놨던데 좀 볼만한 것들만 몇 개 뽑아왔습니다. 등번호 8번 이승원은 88야드를 질주했다. 그래서 88이라는 숫자를 내세웠고요. 여기서. 프랑스전 역습 장면. 네네네. 46은 프랑스가 46년 만에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네. F조 최약체. 네. 그다음 28은 조별리그에서 나온 총 106골 중에 헤딩골이 28골. 뭐 이런 것까지 숫자를 굳이 갖다 맞춘. 좀 갖다 맞춘 거긴데 네. 나름 의미 있는 것만 그래도 갖고 왔어요. 좀 의미가 없는데. 뭐 헤딩골이 좀 많았다. 이게 의미 있는 거는 다른 건 다 20. 그랬나 보다. 감비아의 보양이 경기 시작 20초 만에 아까 20초였군요. 역대 20세 이하 월드컵 4번째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단 시간 골은 2019년 세네갈의 아마두 사냐가 타이티를 상대로 9.6초 만에. 9.6초 시작하자마자 진짜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콰도르 이제 저희가 16강에서 맞붙는 에콰도르에 대한 얘기죠. 9. 에콰도르가 피지를 9대 0으로 이겼다. 월드컵 역사상 3번째로 큰 승리. 역대 최다 점수 차는 2019년 노르웨이가 이때 혼란. 네, 그렇죠. 12대 혼란이 이때 6골인가 혼란이 9골 넣었어요. 9골 넣었나요? 이 경기에서만 9골 넣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조별리그 탈락했는데 혼란이 득점한 거죠. 기억나. 약간 속된 말로 조별딸이 득점왕이라고. 맞아. 그 당시만 해도 혼란은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어요. 맞아요. 뭐 이런 야 9골 넣었어? 오 대단하다 이 정도였던 선수가 이모 조모 이런 거에 나올 듯한. 그러니까 이 대회를 통해서 짤츠부르크를 간 건가요? 그거는 전후를 좀 따져봐야 돼요. 짤츠부르크 있었나요?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짤츠부르크에서 뭐 거의 득점 기계로 9골 그렇죠. 넣었으면 주목 받아야죠. 굉장히 특이한 경기였죠 이 경기도. 그리고 97년 브라질이 벨기에를 10대 0으로 이긴 거는 조금 의아해요. 벨기에가 이 정도로 이 대회에서 또 대회인가? 우리나라가 막 그 10대 3 뭐 그렇게 브라질한테 네, 그 대회 아니었나요? 그때 10대 3이라고 처음에 텔레비 딱 켰을 때 3대 0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3대 0으로 브라질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1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벨기에 팬들은 0대 0인 줄 알았겠네. 그러네요.
자, 이제 에콰도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019년에 우리가 만나서 그 전설적인 장면이죠. 명장면이 있죠. 이거 뭐지 하면서 주바페가 만나고 온 그분. 아니 근데 그게 다시 나오잖아요 요새. 네. 그걸 보니까 정말 더 애기였더라고요. 지금도 애기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어른 티가 많이 나던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애기지. 약간 젖살도 좀 빠지고. 근데 그땐 진짜 애기였더라고. 처음 보는 눈빛 페이크. 네. 이강인 그 다음에 이강인이 프리킥으로 찔러주고 최준 선수가 마무리했던. 그렇게 해서 에콰도르를 무너뜨렸던 4년 전의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자, 에콰도르는 과연 4년 전과 비교해서 전력이 어떨까요? 네, 에콰도르 뭐 이 팀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기 하이라이트밖에 못 봐서 2분짜리 하이라이트밖에 못 봐서 전력 분석하기는 힘들고 그냥 스탯으로 좀 따져보면은 에콰도르가 조별리그 최다 득점팀입니다. 11골. 11골입니다. 피지한테 뭐 9대0으로 이겼으니. 그렇죠. 근데 이거 의미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여하기가 좀 힘든 게 이미 다 탈락이 확정된 팀을 상대로 9대 0 경기를 펼쳤기 때문인데 멋진 골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네, 그렇죠. 피지가 실책하거나 피지가 거의 경기를 포기한 듯한 느낌으로 골을 내주식하고 힘이 빠졌군. 네. 피지 짠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에콰도르에서 이제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켄드리 파헤즈라는 선수예요. 파헤즈 어린 선수죠. 20세 이하 대표팀인데 2007년생입니다. 07년생이면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몇 살 올반한 거예요, 이거? 와. 그래서 피지전에서 골을 넣어서 20세 월드컵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는데 16세 22일입니다. 와. 에콰도르의 메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회가 2003년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07년생이면 4살이나 어려. 근데 이강인이 2살 월반했다고 해서 되게 놀랐었는데 이 4살 월반이면은 그렇죠. 진짜 재능이 좀 남다른. 네. 그리고 이 선수는요. 이미 외신 보도를 보면은 첼시 입단이 예정돼 있는 선수예요. 아니 나이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18세 규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미 첼시의 이적료만 한 250억 원 정도로 해서 첼시에 2025년에 입단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 이미 그렇게 찜해놨어요. 그렇죠. 그 확신한단 말이야. 네, 이 선수 그 하이라이트 골 장면이나 어시스트 장면 보면은 뒷공간 패스, 원터치 패스 이런 게 상당히 좀 탁월한 선수더라고요. 한마디로 되게 감각적으로 볼을 차는 선수더라고요. 차라리 좀이라도 어릴 때 만나는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만났으면은 더 잘해서. 지금 20세 월드컵만 2번, 3번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진짜. 조용욱 버금가는 연령대 깡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다가 뭐 파헤즈 선수뿐만 아니라 쿠에로라는 선수가 3골 넣었고 뭐 클린거 2골, 민다 2골, 잠브라운 2골, 참바 1골, 파헤즈 1골 뭐 이런 식으로 골 넣은 선수가 피지전 영향이 있겠지만 워낙 많더라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피지 경기를 빼면 미국한테는 1대0으로 졌고, 네, 슬로바키아한테 2대1로 이겼죠. 그러니까 꿀조였잖아요 이조가. 그렇죠. 꿀조에서 일단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전력 평가가 좀 애매하고. 전력 평가 애매하죠. 미국한테 또 1대0으로 져서.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그 두려워할 팀은 절대 아닌데. 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니까. 방심하면 또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의 전술이 좀 더 궁금한 것도 있어요. 이게 프랑스처럼 완전히 선수비 후역습 컨셉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좀 이제 완전 맞붙어서 동대동으로 가보려고 할 건지. 그래서 저도 실점 장면만 좀 봤어요. 실점 장면이 2골밖에 안 되긴 해요. 미국의 1대0, 슬로바키아의 1골로 막은 건데 2골의 공통점이 둘 다 중거리포입니다. 중거리포인데 보니까 최전방 수비와 미들 사이의 간격이 약간 좀 멀어지고 최후방 수비수들이 앞으로 좀 전진을 안 하고 뒤에 머무르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서 중거리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이 공략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충분히 2골 다 중거리포로 7점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노려봐야죠. 우리도. 개인 기량이 김용학의 왼발. 그래, 강하게 왼발에 한 표. 때려주면. 뭐 이승원의 프리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좋아. 근데 에콰도르를 앞두고 지금 우리 팀보다 에콰도르가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서. 그렇죠. 네. 어쨌든 같은 대륙에서 하는 경기고 예. 그 경기장이죠. 또 이게 피지하고 했던 경기장이죠. 피지하고 했던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렀던 경기장에서 이번에 16강전을 치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콰도르는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이 없는 데다가 우리보다 이틀 먼저 마지막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렀어요. 더 많이 이틀 휴식을 더 한다. 우리도 좀 많이 쉰다고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거기 이틀 더 쉬었으면 거기다가 또 우리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세기 피파에서 전세기로 그게 보니까 한 90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게 일반 비행기로 가면은 경유를 해야 돼서 4시간 정도 넘게 걸리는데 피파에서는 토너먼트부터 전세기를 토너먼트분지 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멘도사 한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전세기를 해주는데 전세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를 더 늦게 이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원중 감독이 오늘 이거 갖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의 그날 일정은 휴식이었다. 근데 휴식이어서 큰 타격은 없지만 이동하기 전에 쉬는 것과 이동하고 쉬는 거의 피로감은 다르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에콰도르 선수들이 너무 많이 쉬어서 경기 감각이 떨어졌기를 감기 걸렸기를 바라야겠네요. 우리가 잘해야죠. 뭐 상대가 못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준비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 1위를 했으면 어디를 만나게 되는 거였죠? 조 1위요. 1위를 했으면 우루과이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루과이보다는 에콰도르가 좀 일단 액면가로는 좀 더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막상 또 8강 올라가 보면은 그쪽 1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긴 했었는데 뭐 당장 중요한 건 또 8강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먼저. 맞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8강 갈 수 있어. 아니 그래서 그런지 사실 감비아전 때 우리 선수들이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조 2위를 바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받았었는데 2위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했겠죠. 굳이 뭐 오버페이스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경기니까. 만약에 8강에 가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 두 팀 다 강팀이죠. 누가 이길지 모르죠. 둘 다 우승 경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20세 이하에서는 거기다가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연령대에서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좀 강했어요. 그렇죠. 강했는데 진 적이 없던데요. 20세, 그렇죠. 20세 이하 대회에서는. 네. 그렇게 한데 변수는 개최국이라는 게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가 거의 이 대회 승자는 이미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그렇죠. 어부지리로 티켓 따내고 예선 떨어지고 개최하면서 티켓 따내고 전승하면서 올라오고 이미 뭐 뽑을 건 다 뽑았지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되게 고마워해야 될 팀이죠. 이스라엘도 승자구나. 이스라엘도 지금 8강에 이미 올라가 있죠. 네. 아직 꿀 상대를 만나서 이기고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꼭 8강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가 너무 재밌어요. K리그가. 요새 K리그가 요새 올 시즌만 보는 팬들 보면은 K리그가 이렇게 재밌었어라고 할 생각 정도로. 울산 대전 경기는 내가 대전 3대 1에서 그 8시 뉴스 보려고 딱 틀었다가 돌아오니까 3대 3돼 있던데. 네. 와, 진짜 그 경기는 이미 올 시즌 최고의 경기로 최고의 경기라고 할 만하죠. 별표 쳐놨네요. 대전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아까운 경기였죠. 약간 좀 일찍 잠금 감도 좀 있었고요. 전반에는 대전만 골 넣었잖아요. 자책골까지 해서. 그렇죠. 자책골까지 해서. 4골을 넣었는데. 그리고 울산 분위기가 요새 너무 좋은 게 이날 난리 우중충한데도 17,000명이 들어왔어요. 진짜. 울산 분위기는 그 서포터석만 응원한 게 아니라 울산은 본부석 쪽이랑 저쪽 반대편까지도 다 응원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경기장. 현장에 있어서 진짜 전율이 막 돋았어요. 이 경기는 그냥 TV로만 봐도 비겼지만 이긴 거죠. 그렇죠. 느낌은. 네. 대전은 비겼지만 진 느낌일 테고. 그렇죠. 네, 아쉽죠. 운도 좀 따랐고 울산이. 근데 울산 이 경기에 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전반 20분에 자책골이 나왔잖아요. 대전에 자책골 상황에서 김영건 선수가 거기서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변수가 됐죠. 김영건 선수 한 명 빠졌을 뿐인데 울산 수비가 이 정도로 망가지나 싶을 정도로 전반에 울산 수비가 뻥뻥 뚫리고 특히나 김영건 선수가 중앙 수비 중에서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실점 장면이 다 나왔어요. 아이고. 골 들어갈 때마다 김영건 선수 얼굴 보여주고 막. 나빠. 약간 넋을 잃은 표정. 그래서 김영건 선수가 나가자마자 거의 한 5분 만에 레안드로 동점골이 터졌고요. 그리고 또 8분 뒤에 마사 연속골. 마사가 골 넣었던 장면이 다 김영건 선수 그 자리에 나왔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울산이 무서운 게 저는 이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3대1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도 막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절대 울산이 어떻게든 따라가거나 역전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울산 분위기가 요새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게 저도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주민규 선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던 건데 근데 우리 박진영 PD는 토토에서 대전승 걸었어. 울산은 질 것 같지 않다면서. 근데 이제 뭐예요? 또 혼나고 싶어? 이게 바람이 울산이 너무 독주 체제니까 좀 미끄러져야 또 이렇게. 이날 주민규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날 그 홍명보 감독의 하프타임 라커룸 스피치를 좀 얘기했어요. 이게 팀이야는 안 했고. 이게 팀이야. 근데 이게 팀이야 했을 정도 해도 될 정도의 경기력이긴 했어요 전반에.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했고 홍명보 감독이 포기할 거야? 우리 따라갈 힘 있다. 딱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울산이 홍명보 감독도 팀 분위기를 느끼고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울산 선수들 요새 인터뷰 들어보면 우리는 진짜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아까 뽕필이 말한 대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 팀 자체가. 그 특히나 그 핵심적인 역할은 이제 후반 중반 정도에 이 경기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보면은 후반에 교체 카드로 경기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교체 카드 케이스가 이청용이에요. 아. 이청용 선수를 거의 선발로 활용 안 하고 딱 게임 체인저로 활용을 해요. 이 울산 팀은. 그러면서 축구 도사가 들어가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빅슨과 저기 박호 선수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폼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선수를 선발로 쓰고 후반 교체 투입하면 그 선수가 또 제 역할을 해주고. 박호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그 임수민 인턴 PD가 네. 박호가 한국 선수인 줄 알았대요. 박호. 호야. 그래서 웃었던. 호야. 어대박시고. 예전에 대전에 박은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박은호로 불렸죠. 박은호. 박은호는 박은호. 네. 그럴만하네요. 저는 이날 경기에서 뭐 아까 뭐 이청용 선수도 말씀해주셨지만 마틴 아담 그렇죠. 선수 결정적이었죠. 했는데 그 사실 그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긴 했지만 그 측면에서 날아오는 그 패스 막 마무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주민규 선수 툭툭 세우니까 주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냥 원터치로 바로 주고받고 주민규 선수도 고민 없이 바로바로 딱 때리는데 슛발은 역시 진짜 위협적인 투톱이 될 수 있겠다. 대전이 실수죠 마지막 골은. 대전이 거기서 좀 더 빨리 볼을 처리하거나 그렇죠. 앞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뺏기고 횡으로 좀 공을 돌리다가 뺏기고 말았던.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바로 이걸 또 놓치지 않고 주민규 선수가 마무리하는. 마틴 아담 선수, 주민규 선수 경기력만 보면 전반은 정말 교체돼도 될 만한 정도의 부진한 경기력이었는데 마틴 아담 들어오면서 주민규 선수가 프리해졌어요. 마틴 아담에게 수비수가 붙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주민규 선수는 또 이날 경기에서 일찌감치 코를 다쳐가지고 코 막고 뛰었잖아요. 네. 코 막으니까 활로가 뚫리더라고요. 거기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근데 왜 맞았나? 그 공중볼 경합하다가 울산 출신의 그 김현우 선수에게 어깨와 충돌했어요. 같이 약간 광대뼈와 코 쪽을 충돌해가지고 코피가 나고 해서 맞고 뛰었는데 그 코피 투혼으로 이렇게 후반에 두 골이나 넣었고요. 그래서 울산은 진짜 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스탯으로도 조금 보일 수 있는 게 올 시즌 이 대전 경기 전까지 FA컵 포함해서 15경기에서 7경기나 선제골을 내줍니다. 울산은. 근데 해당 경기 성적은 5승 1무 1패. 다 역전을 거의 다 역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 35분 이후에 결승골이나 동점골이 터진 경기가 5경기나 됩니다. 후반에 강하네요.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이 계속 준우승 하고 막판에 약했죠. 막판에 약했다. 막판에 선제골 넣고 그렇죠. 꼭 비기거나 지는 경기가 좀 있었죠. 그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난 시즌부터 울산의 약간 DNA가 좀 바뀐 게 진짜. 지난 시즌 리그 22승 중에 40%가 역전승입니다. 와 바꿨네. 갑자기 역전의 명수로. 그게 이제 실점에도 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라는 선수들 간의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호랑이. 자 지난주 또 화제가 됐던 경기는 포항과 전북 경기였죠. 네. 지난주가 아니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었죠. 네. 야 포항 잘하대요. 네. 포항이야 뭐. 경기력이 확실히 포항이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줬고 또 이 경기가 이제 50주년 창단 50주년 경기였기 때문에 레전드들이 관중 가득 찼고 레전드들도 왔었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던 경기였는데 신나게 때리더라고요 그냥 90분 동안. 기념이니까 때려줘야죠. 포항 경기 특징 중에 하나는 골이 안 나도 경기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전북은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역시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답답할 건가? 그러니까요. 몇 번의 기회가 있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포항이 뭐 압도한 경기였고 한 골밖에 안 났지만 사실 뭐 다득점도 충분히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고영준 선수가 진짜 한 60m 폭풍 질주했죠 거의. 거기서 이호재 선수였죠. 옆에 있던 선수. 네, 이호재 선수. 좀 서운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서 다행이지. 안 들어갔으면 살짝 원망했을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고영준 선수의 질주 보면서 약간 그 김용학 선수가 프랑스전에서 약간 맞아요. 이겨내고 가는 느낌도 약간 떠올랐고요. 수비수 달고 들어가면서. 네, 고영준 선수도 키가 168인가 그럴 텐데 약간 그 키 때 선수들이 약간 이런 장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고영준 선수가 전반에 아마
골대 한번 때리지 않았었나? 전반에 골대 때렸던 건 제카의 헤더하고요. 헤더하고. 백성동 선수의 오른발 백성동에 슈팅이었죠. 주셨구나. 제가 골대 때렸죠. 전반에도 고현주 선수가 기회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로컬 보이. 전반에 그랜트 선수가 골 하나 넣었다가 옵사이드 취소됐어요. 네. 근데 그랜트 선수 얘기 잠깐 하고 하면은 이 선수가 한 번도 거의 일주일 동안 훈련 안 하고 딱 경기에 나선 거예요. 이 경기에. 원래 그래요? 아니면 아니요. 이번에 그래요? 이번에만. 아팠나요? 애가 폐렴 걸려가지고 간호하다가 병간호하냐고. 근데 김기동 감독이 그래서 FA컵 경기 앞두고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애가 2명인가 3명이가지고 와이프가 둘 다 깐난 애기들인데 볼 수가 없어서 그랜트가 얘기를 했더니 김기동 감독이 FA컵 나가지 마 병간호해서 아예 그때부터 이날 경기 전날까지도 아예 그냥 경기도 나가지 마 했는데 그랜트가 이 경기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서 이날 활약을 업사이드 됐지만 골도 넣어주고 수비에서 결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주고 했었죠. 김기동 감독님은 네. 명장일세. 명장 덕장이고. 반면에 네. 전북은 최근에 상승세가 살짝 꺾이게 그렇죠. 됐고 조규성 선수가 좀 살짝 아쉬웠죠. 네. 간만에 득점 기회 한 2번 정도 잡았는데. 그렇죠.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직 경기 감각이 그렇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부상 이후에 2번째 경기가 그랬는데 네. 지난 경기보다 좀 경기력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고요. 이날 조규성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였죠? 부상당한 선수. 김문환 선수. 그렇죠. 김문환 선수가 전반에 부상당한 게 조금 이날 경기에 조금 큰 영향을 끼치긴 했죠. 또 부상. 전반 9분 만에 햄스트링으로 부상으로 나갔는데 돌아가면서 부상을 저렇게. 지금 김영건 선수 햄스트링 부상이고요. 김문환 선수 햄스트링 부상이고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 군사 훈련 들어가서 이번 6월 A매치 때는 중앙 수비 라인이 쫙 바뀔 가능성이 좀 있죠. 6월 A매치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거기 때 좀 위기. 네. 뭐 새로운 인물들을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님 워낙 많이 다니셨는데 네. 경기들. 자 그리고 대구 인천 경기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북 사령탑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이번에 정해졌죠. 예. 정해졌어요? 네, 정해졌어요. 오피셜은 아직 안 났잖아요. 외국인 오피셜은 감독인가요? 아닌데 거의 오피셜은 정해진 것 같. 이름 좀 이름은 힘드신 분. 루마니아에서 활약하셨다고. 페트레스쿠 감독이고요. 페트레스쿠. 쿠스 아니고 코페르니쿠스. 루마니아와 잉글랜드 이중 국적으로 알려져. 루마니아 잉글랜드. 네.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는 A 매치 95경기를 뛴 아주 레전드이고요. 이 감독이 월드컵 2회, 유로 2회 출전한 루마니아에서는 국가대표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선수고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알기로는 5월 30일 날 이제 계약을 해서. 루마니아 스토이코비치? 루마니아 되게 유명한 선수 하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선수하고 좀 같은 시기가 아닐까. 뛰었던 시기가요? 시기가. 루마니아 국대로 월드컵 나왔던 건 9498이에요. 9498이면 딱 맞는데 그때가. 그리고 유럽 선수권 갔을 때가 마지막 간 게 2000년이고 은퇴가 2003년 정도에 했으니까요. 그 정도 비슷한 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되게 무섭게 생기셨어요. 이탈리아 제노아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빅리그는 이탈리아 제노아에 가서 뛰었었고요. 그 이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브렌트포드, 사우스햄튼에서 활약했다. 네. 그래서 전북이 이제 이번에 3가지 감독 뭐라고 하죠?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선수와 감독으로 어느 정도 명성, 우승 경력이 많이 있는 명성이 있고 축구 철학이 확실하게 있고 아시아 경험이 있는 감독을 영입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스토이치코프고요. 루마니아가 아니라 불가리아네요. 불가리아 맞죠. 94년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3가지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유럽에서 박지성 디렉터가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감독 후임에 대해서. 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어드바이저인 디마테오 옛날 첼시 감독. 네네. 그래서 디마테오 감독하고 박지성 디렉터가 둘이서 유럽에서 이제 리스트업을 쫙 해서 감독 순위를 뽑아놓고 감독을 면접을 했어요. 현지에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1순위는 아니었어요. 델피에로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잠깐 흘러나왔었죠. 얘기 있었는데 제가 1, 2, 3순위에 제가 알기로는 3순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후순위였던. 1순위도 되게 유명한 피를로 얘기도 있었죠. 피를로. 네. 피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들었던 3순위까지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1순위 누군지 말씀드리기엔 좀 되게 그래요. 근데 되게 유명한 선수 시절도 그렇고 감독도 유명했던 감독인데 그분과 이제 좀 안 된 다음에 이 감독하고 했는데 이 감독의 문제 한 가지는 계약 기간 1년 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 기존 소속팀하고 기존 소속팀이 루마니아 팀이에요. 지금 이름을 제가 정확히 적어왔는데 클루지란 팀인데 1년 남아있는데 이 루마니아 워낙 레전드다 보니까 이 감독을 위약금 없이 풀어줬어요. 그 정도로 우대를 해준다고. 거기서 하나가 이제 풀리고 그다음에 약간 세금을 누가 하냐 문제 그 세부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 됐고 루마니아 언론에 따르면은 거의 한국 하나로 한 15억 정도 연봉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루마니아 언론에서는 한 5월 25일, 26일 정도부터 전북 얘기가 보도되긴 했었어요. 이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 감독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과정 중간에 디마테오가 조금 역할을 한 게 디마테오와 첼시 시절 같이 뛰었던 선수. 디마테오 감독이. 그래서 연결고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K리그 감독 중에 이렇게 막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사령탑으로 온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가이드라인 감독 선임 가이드라인 3가지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선수 시절 지도자로 이렇게 명성은 루마니아 리그에서만 리그 5회 우승을 했고요. 네, 워낙 우승을 많이 했던 팀 감독이고 중국 장수를 이끌었었습니다. 중국 경험이네요. 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알 나스르, 뭐 카타르 알 아라비 이렇게 아시아 경험이 있고요. 거기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장수 감독 시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전북을 상대했었습니다. 이 감독이 전북을 상대했을 때 3대2로 승리하고 홈앤어웨이니까 한 번은 2대2 무승부를 했는데 그 시즌에 전북이 ACL 우승을 했던 아주 강한 팀 전력이었는데 장수 감독으로 이겼었죠. 전북.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던. 전북이 반등을 하고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그 비자 발급 행정 절차가 한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11일 강원전까지는 김두현 감독 대행이 이끌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직접 와서 관전할 수 있을지는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가능한 거고 안 될 경우 A매치 기간 동안에 팀을 이제 맡아서 A매치 이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전북도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비싼 감독 모시고 와서 그 값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대구 인천 경기도 아주 재밌었는데 에드가가 역시 축구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다. 에드가는 K리거 지금 전체 헤더는 진짜 1인 것 같아요. 에드가는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두가 에두가 머리 듣자. 저거 눈빛으로 좀 2번 정도 혼났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날 에드가가 슈팅을 4개를 기록했는데 제 기억만으로도 다 머리 헤드가로 어때? 헤드가. 네. 처음에 헤더로 결정적인 장면 한 2개 정도 놓쳤어요. 그래서 에드가가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네 바로 헤드가로 변신해서 그냥 두 골을 헤드가로 변신했어요. 저는 그 첫 번째 골이 진짜 이상적이었던 게 그 코너킥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상대 그 외국인 선수가 막으려고 막 거의 반칙도 무릅쓰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막더라고요. 우리 뭐 같은 대구 선수들끼리 이런 그 스크린 플레이 같은 것도 좀 잘 됐긴 했는데 알아도 못 막는 그 머리. 높이도 높이지만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정말 타이밍이 딱 맞는 헤딩. 그게 더 쉽지 않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세징야의 프리킥, 코너킥,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의 크로스가 다 거의 에드가 근처로 가요. 근데 그 헤더하는 거 보면 이렇게 몸싸움도 치열하게 하지도 않아요, 별로. 이렇게 싹 피해가지고 몸싸움을 피해서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헤드가 대단했습니다. 헤드가 최고의 헤드를 가지고 있는. 이날 경기에서 공중볼 경합을 15차례인데 9차례나 승리를 합니다. 진짜. 공중볼로는 뭐 이길 자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인천 입장에서는 그래도 패하지 않은 게 홍시후 선수가 휴 타임. 보통 시우 타임인데 이번에 그렇죠. 이날은 시후 타임이었죠. 네. 신진호 선수가 또 인천에서 첫 골을 터뜨렸고요. 그렇죠. 포항에서 이적한 거죠? 네, 포항에서 이적해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죠. 그 오른발 바로 원터치로 어려운 슛이었는데 그거 잘 넣더라고요. 정확히 보고 찼죠. 네. 좀 공격수들의 활약이 좀 아쉬운 인천이긴 하죠. 지금 에르난데스도 7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고 조금 더 반등 계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 인천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반등 계기가 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전 경기 FA컵을 갔었거든요. 인천 취재를 갔었는데 인천과 경남 경기를 갔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거의 에르난데스, 제르소 주전급 공격수를 다 빼고도 3대0 경남의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 경기의 경기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서브로 나온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던 게
토트넘 출신의 은포크 선수가 시즌 2호 골을 오랜만에 터뜨렸고요. 홍시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또 골을 넣고 지금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어요. 약간 인천이 약간 득점이 안 터져서 조금 문제였는데 지금 약간 이 경기에도 극장골 터지고 2골 넣고 조금씩 공격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원 삼성한테 선제골 내주고 역전승을 거뒀죠. 안병준의 헤딩골 진짜 멋있게 들어갔는데 다이빙 헤더가 안병준 선수가 예전에 한참 골을 못 넣어가지고 첫 골 넣고 수원 서포터 앞에 가서 큰절했다라고 제가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3경기 연속골. 3경기 연속골입니다.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활짝 폈긴 했어요. 확실히 공격수들은 흐름이에요. 한번 터지고 나면은. 네. 근데 이제 선제골을 실점한 다음에 제주가 바로 교체 카드를 씁니다. 교체 카드를 쓰고 교체로 나온 그 헤이스 선수가 바로 여기서 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경기 흐름을 또 바꾸죠. 제주가 아주 강해지긴 강해졌어요. 그 제주가 이거 제주가 지난 시즌에 약간 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윤빛가람 선수 경기 안 뛰고 주민규 선수 경기 안 뛰고 하는 거에 이제 뒷 얘기들 중에 하나가 남기일 감독이 리더십이 확실히 있는 감독인데 되게 좀 강성이에요. 세요. 선수들 훈련도 정말 강하게 시키고 선수들 약간 본인 눈에 딱 안 차면 그 선수 아예 외면해 버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약간 선수단과의 약간 벽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남기일 감독이 올 시즌 앞두고 그 벽을 스스로 좀 깼다라고 해요. 손에 손 벽을 허물었네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워낙 전술적으로는 탁월한 감독인 건 다 익히 다 알고 있고요. 남기일 감독이 선수들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주장단, 부주장단하고 좀 많이 소통을 하면서 선수들이 진짜 이번에 제주 프런트 얘기로는 선수단 분위기도 너무 좋고 프런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최고의 시즌이래요. 지금 분위기가 최고 역대 최고의 시즌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 엄청나게 지금 승리를 타고 있죠. 무패행진. 분위기야 중요해. 그리고 서울이 강원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요새 공격이 좀 주춤하네요. 그래도 뭐 윌리안 선수 골은 멋있었어요. 윌리안 선수 드리블. 지금 홈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 터뜨리고 있고. 지금 나성호 선수가 약간 좀 이 소식이 뜸한데 그때 딱 윌리안 선수가 살아나서 지금 서울의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이 참 괜찮은 팀인 게 지금 나상호 선수가 약간 침묵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터지고 있어요. 서울이라는 팀이 시즌 초반에 임상혁 선수가 좀 터져주다가 맞아요. 나상호 선수가 한참 팀을 끌어오다가 지금 나상호 선수가 한 3-4경기 정도 득점이 없죠? 네, 3경기 연속. 3경기 연속 득점 없나요? 그 사이에 지금 윌리안 선수가 맞아요. 홈 3경기 연속 골인가 정도 해줄 거예요. 다 멋있게도 이게 혼자 다 드리블 쳐서 혼자 마무리하는 그런 골들을 다 놓고 있는데 대전에서 온 운대생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전. 좀 스쿼드가 빵빵해야 돼요. 반면에 강원은 참 이기기 힘들어요. 무승부로 승점 1점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최하위까지 내려가진 않고 있는데 언제쯤 시원한 승리 소식이 들려올지. 시원한 승리보다 급한 게 지금 득점입니다. 5경기째 득점이 없습니다. 강원. 거기다가 그나마 지금 계속 빨리 와야 돼. 진짜 빨리 와야 돼요. 김대원, 양현주 선수는 계속 부진하고 있죠. 외국인 선수 디노도 그렇죠. 이정엽 선수가 지금 복귀해서 2경기째 치렀는데 아직도 폼은 조금 덜 올라오고 있고. 그 두 선수들의 그 부진은 언제쯤 극복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기약하기 힘들어 보여요 좀. 진짜 강원은 여름 이적 시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명지 대표이사가 최용수 감독에게 약속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선수 영입 공격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팀은 후반 반전은 좀 힘들어 보여서 공격수 영입이 좀 필요해 보여. 파이팅!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토토 할까요? 네. 주말 거만 하면 되겠죠? 자 전북 대 울산입니다. 네 현대가 매치네요. 네 울산. 전북 대 울산. 현대가 더비네요. 네 울산이 흐름이 좋아서 울산. 저 무승부. 오. 전북. 오. 김영건 선수의 공백은 저는 크게 봅니다. 수원 대 수원 생각을 못했지.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바꿀 순 없다 그래도. 수원 삼성 대 수원 FC 수원가 더비입니다. 수원 더비. 수원 둘 다 지금 어렵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수원 삼성이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수원 삼성 결과가 안 따라와서 그렇죠. 저도 수원 삼성. 이 경기 저도 무승부 봅니다. 저도 무승부. 제주 대 강원. 제주로 가야 되겠죠. 제주네요. 네, 울제주.
다음 광주 대 포항입니다. 오랜만에 광주가 이겼죠. 최근 경기. 전 포항. 포항. 저도 포항. 약간 매료됐어 지난 경기 보고 풀로 보고. 전 맨날 요새 포항 승에 걸어요. 제가 포항 얘기할 때마다 되게 경기가 재밌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딱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축구 오랜만에 풀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혼자 광주한대요. 이런 축구 한번 이겨봅시다. 네, 대전 대 인천. 대전이 홈에서 또 잘하니까. 저는 무승부. 저 인천 하겠습니다. 올. 이겨볼 때가 됐어요. 자 마지막 대구 대 서울입니다. 헤드가 너무 무섭다. 헤드가 대구. 하지만 이한범 선수 오스마르가 있다. 서울. 전 무승부. 좀 재밌는 경기들 이번 주도 나왔으면 좋겠네. 요새 뭐 근데 다 재밌어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네, 힘들겠다. 주중 경기도 있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